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 DHP의 최윤섭 대표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업계의 가장 중요한 분들을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는 디지털 헬스케어 인터뷰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카카오 브레인의 배웅 부사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배웅 부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카오브레인에서 CHO 칩 헬스케어 오피서 맡고 있는 배웅이라고 합니다. 네, 칩 헬스케어 오피서 어떤 역할인가요? 저희 카카오브레인에서는 AI를 활용해서 다양한 제품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헬스케어와 관련된 연구나 사업들을 모두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사실 카카오 브레인은 저희 업계에서는 많이 알려진 기업인데 네네. 카카오의 여러 자회사들 중에서 이제 일반인 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접하기가 어려운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혹시 어떤 회사인지 한번 카카오 브레인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카카오브레인은 2017년도에 AI로 기술을 활용해서 세상을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회사고요. 그 이후에는 연구적으로 AI 관련된 논문들을 많이 작성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인 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한 2년 반 전부터는 저희 내부적으로 프로덕트를 만들어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들을 지금 런칭을 하고 있고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들 아시는 달리, 오픈 AI의 네. 달리처럼 어떤 문장을 써주면은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칼로라는 저희 AI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활용해서 AI 프로필이라고 저희 카카오톡 친구 거기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스커버라는 그런 앱도 네. 저희가 지금 런칭을 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신문기사에 많이 나온 코GPT인데요. 코GPT. 네, 코GPT는 챗GPT랑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어 기반으로 어떠한 채팅을 하는. 네. 코가 코리아의 네네. 코가요. 네. 그리고 마지막이 저희 헬스케어인데요. 저희 헬스케어에서는 카라 CXR이라고 체스트 엑스레이에 대해서 초안 판독문을 생성해주는 그런 모델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AI 기반의 항체 신약 설계 플랫폼도 네.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인터뷰하려고 했던 내용이 방금 말씀하셨던 카라 CXR 네네. 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카카오 브레인이라는 회사는 AI 기반으로 모든 것들을 하는 네, 맞습니다. 회사이군요. 네. 그러면 헬스케어를 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AI를 쓸 수 있는 분야가 있을 텐데. 네, 헬스케어를 하게 된 이유는 일단은 AI를 활용해서 세상에 어떤 임팩트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되게 적합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AI를 활용을 했을 때 세계 보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다.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개발을 하게 됐고요. 저희 내부에서는 헬스케어 관련해서 되게 다양한 시도들을 하긴 했었어요. 네. 초고대 AI 모델을 활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존의 딥러닝 방식의 AI를 활용을 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시도를 해봤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결국에는 남게 된 게 카라 CXR 초안 판독문이랑 AI 항체 설계입니다. 네. 그럼 둘 다 이제 부사장님이 매니지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카카오가 자회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헬스케어 업계는 또 카카오 헬스케어도 있지 않습니까? 많이 받으시는 질문이시겠지만 그 카카오 헬스케어도 헬스케어를 하고 카카오 브레인도 헬스케어를 하니까 그 두 개 회사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 정말 많이 받는데요. 일단 저희 카카오브레인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AI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세상에 어떠한 문제를 풀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코GPT, 팔로 이런 것들, 헬스케어까지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의료 영상 진단이랑 항체 신약 설계를 선택하게 된 게 AI가 이거를 풀었을 때 가장 임팩트가 클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가장 핵심이 AI 기술력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물론 카카오 헬스케어도 AI 기술들을 활용을 하시겠지만 약간 저희랑 기업의 미션과 비전이 좀 다르다. 접근 방식도 좀 다르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제가 제 계획대로라면 언젠가 한번 카카오 헬스케어 분도 모셔가지고 인터뷰를 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외부에서 저도 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주로 만성질환이나 당뇨나 이런 질병 중심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AI에서 출발을 하셔가지고 헬스케어로 접근하고 계시고 그쪽은 만성질환 관리 쪽에서 시작하셔가지고 접근하시는 그런 방향성이 조금 다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는 배용 부사장님은 원래 어떤 거 하시던 분이셨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연이 있어가지고 대충 알고 있지만 원래 AI 업계 혹은 AI 쪽에서 많이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력이나 백그라운드 같은 거 조금 소개해 주시면 들으시는 분들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의료 AI로 코스닥에 상장한 뷰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 2017년도에 AI 연구원으로 이제 입사를 해서요. 처음에는 이제 의료 영상 관련된 보네이지, 체스트 엑스레이, 체스트 CT 관련된 그런 제품들을 연구하고 상용화를 했었고요.
뷰노에서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자면 그 당시에 의료영상 AI들을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데 의료진 분들이 기존에 못했던 것들을 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뷰노에는 의료영상뿐만이 아니라 생체신호도 연구를 그때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생체신호 R&D 본부장으로 조직 이동을 하면서 지금 뷰노의 주력 제품 중에 하나인 딥카스를 연구하고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 참여를 했었고요. 아, 딥카스를 담당하셨군요. 뷰노가 최근에 이제 뭐 주가도 많이 올랐고 했는데 네. 딥카스라고 하는 심정지를 미리 예측하는 인공지능을 가지고서 신의료기술평가 네, 유예제도를 네. 통해 가지고 지금 한시적인 비급여로 팔고 있거든요. 그걸 담당하셨군요. 네, 네. 맞습니다. 뷰노는 저도 개인적인 연이 있기 때문에 제가 네. 되게 초기에 이제 엔젤 투자하고서 자문하면서 뷰노 코파운더 세 분 계실 때부터 제가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면서 이제 IPO까지 이 전체 사이클을 처음 봤던 제가 투자자로서 그런 뜻깊은 회사기도 해서 초기에는 막 그 MT 같은 거 가면 저도 같이 갔었는데 그때 계셨나요? 네, 2017년도에 저희 같이 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안면이 있답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 브레인에 대한 소개하고 카카오 브레인에서 어떤 이제 헬스케어 일을 하시는지와 부사장님에 대한 개인적인 소개를 조금 드렸는데요. 그러면 오늘 핵심 주제인 네. 카라 CXR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라 CXR이 어떤 인공지능인지 대해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카라 CXR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흉부 영상, 네. 체스트 엑스레이, AP나 PA 영상을 올리시면 거기에 대해서 초안 판독문을 저희가 생성을 해주는 모델입니다. 네. 뭐, 자, 그 AP와 PA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네. 네. 일반인들이 보시는 영상이기 네. 때문에. 그 PA 같은 경우는 대부분 건강검진 촬영하실 때 엑스레이 디텍터가 있는데요. 디텍터한테 가슴을 대고 촬영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AP는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촬영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P 같은 경우는 좀 더 환자들이 찍을 때 자세가 좀 더 자유롭다. 뭐 앉아서 찍을 수도 있고요. 누워서 찍힌 영상들도 되게 다양하고요. 그래서 보통 AP가 PA보다 좀 더 난이도가 있다, 판독 난이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합니다. 그런 영상을 업로드를 하면 뭘 해주나요? 저희가 초안 판독문이란 거를 제공을 해드린데요. 의료 영상을 촬영하게 되면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분들이 그런 판독문이라는 어떠한 글씨를 작성을 해주십니다. 그거를 가지고 임상과나에서 보시고 앞으로의 향후 치료나 진단 플랜을 이제 세우시는데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초안 판독문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가 데모를 조금 봤었는데 네. 이게 두 가지 버전으로 내어놓죠. 네, 맞습니다. 심플 버전이랑 롱 버전이 있는데요. 롱 버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미국식 판독문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판독문은 파인딩스랑 임프레션이랑 레코멘데이션 그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그 세 가지 파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공을 드리는 게 롱 판독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파인딩은 어떤 병변이 있는가를 아마 얘기하는 네, 걸 테고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임프레션은 뭔가요? 임프레션은 이제 그 파인딩스를 가지고 실제로 이 사람의 어떠한 질병이나 상태들을 감별 진단하는 걸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레코멘데이션은 이분들이 더 CT를 촬영해 봐야 될 것 같다. 아니면 MRI를 촬영해 봐야 될 것 같다. 계속 지속적으로 팔로우업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남기는 게 레코멘데이션입니다. 그래서 그 원래는 영상학과 전문의 쌤들이 엑스레이를 보고서 판독문을 타이핑을 해가지고 쓰시는데 네. 그거를 아예 자동화해서 텍스트로 이제 아웃풋을 준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유사합니다. 근데 자동화라는 표현보다는 뭔가 초안을 저희가 제공해 드린다고 네. 말씀드린 게 정확할 것 같은데요. 영상의학과에서 수련을 받으시는 전공의 분들이 체스트 엑스레이나 아니면 CT 등에 대해서 초안 판독문을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게 병원의 교수님한테 전달이 되고 교수님이 그걸 보고 만약에 이 판독문의 내용이 옳다라고 하면은 그냥 컨펌을 해주시는 거고요. 만약에 틀리다고 하면은 전공의 분을 불러서 좀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겠죠. 네. 근데 그런 프로세스가 많이 편하다는 이야기를 좀 듣긴 했습니다. 그러면은 전공의 분들이 초안 판독문을 써주시는 것처럼 저희도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는 초안 판독문을 미리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영상학과 전문의분들이 판독을 하시는데 훨씬 더 효율적으로 판독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의료에도 보면 되게 많은 이제 주제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네네, 그 하필이면. 영상을 택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영상학과 전문의 수가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영상학과 전문의 분들이 수요와 공급 법칙이 어긋나면서 결국에는 수요가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상학과 전문의 분들 판독을 하는 데 있어서 정확도가 조금 하락을 하는 경향성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네, 번아웃도 번아웃이 있겠죠. 온다던가 하는 것들이 계속 사회적 이슈로 나오고 있고 이게 결국에는 의료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AI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제가 이제 뷰노에 있을 때만 해도 이티맥 기반의 그런 정보를 줬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에 대한 약간 의구심이 있긴 있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드리자면 실제로 판독을 하는 과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탐지고요. 한번 영상을 쑥 훑으면서 문제가 없는지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전 영상에 촬영된 게 있으면 그거랑 비교를 하는 비교 과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의 정보를 종합해서 간별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그 판독문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기존에 제가 했던 연구들이나 대부분의 지금 현재 업체들이 나와 있는 제품은 이 네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 탐지에 대해서만 네.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판독 시간 감소라던가 그런 것들 비교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 프로세스 다 포괄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했을 때 얼마나 의사분들이 많이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AI를 만드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MVP를 한번 실행을 해봤거든요. AI가 없는 상황에서 실제로 이분들이 생각했을 때 초안 판독문을 줬을 때 어떻게 느끼실까? 정말로 판독 속도가 정말 많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판독 퀄리티도 나아질까? 아니면 유지할까?에 대해서 MVP를 돌려봤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얻고 그러면 한번 실제로 AI를 개발해보자 해서 그때부터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를 모아서 모델을 빠르게 개발을 해서 웹데모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도 실제로 MVP랑 연관성이 높다. 그래서 보통 이제 스타트업들이 이제 어떤 제품을 개발할까를 결정할 때 뭐 엄청 돈이랑 시간 많이 써가지고 개발 다 해놓고 반응을 보면 늦으니까 맞습니다. 만들었는데 이 산이 아닌 개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네. 그 보통 많이 쓰는 방법이 프리토타이핑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개발 실제로는 안 했지만 개발 마치 한 것처럼 미리 시장이나 고객한테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네. 이거 좋은 것 같다, 이거 필요한 것 같다고 하면 이제 그때 개발을 결정하게 되는데 아마 그런 방법을 쓰신 거라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특정 종류의 병변만 보나요? 아니면 체스텍스에 나오는 모든 종류의 병변을 다 볼 수 있나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학습 데이터에 있는 모든 소견들, 질병들을 다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생성형 AI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의 다른 업체들에서는 소견을 한 10개, 15 이렇게 봐준다고 하고는 있지만 저희는 실제 의사분들이 봐야 되는 모든 소견들을 거의 커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그 모든이라는 말을 쓰는데 조심하는 이유는 저희가 모든 거에 대해서 다 평가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모은 데이터가 1600만 건이라는 큰 데이터셋을 모았거든요. 1600만 건의 엑스레이를 가지고 네, 학습을 하신 거예요? 1600만 건의 엑스레이와 그와 매핑된 판독문이에요. 네. 네. 임상에 존재하는. 그거 어떻게 구원했어요?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글로벌에서. 국내와 글로벌 다 합했어요. 예. 네, 그 1600만 건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 1600만 건의 데이터 셋이란 게 정말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1차, 2차, 3차 병원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정말 다양한 소견과 메디컬 디바이스까지 다 포함한다라고 저희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웹데모를 사용하고 계신 어떠한 교수님들께서는 특정 메디컬 디바이스, 이 교수님들조차도 처음 보는 메디컬 디바이스를 저희가 그 판독문에 써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좋은 평가를 해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엑스레이를 찍으면 그 엑스레이 사진에 나오는 메디컬 디바이스를 교수님도 처음 보는데 카라 CX를 알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판독을 해준다는 얘기인 거죠? 그때 제가 듣기로는 그게 임상에서 수술하시는 분들은 좀 잘 아는 디바이스라고 예. 하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아까 전공의들이 참고할 수 있을 정도라고도 말씀하셨는데 네. 그 정확성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이게 정확해야만 이제 의사분들께 도움이 될 테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기존에 들은 것들 주변의 평들을 보면 너무너무 정확해서 의사분들이 놀라고 막 그런 걸 봤는데 그 이게 어느 정도로 정확한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네. 또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흉부 엑스레이에 나오는 거의 모든 종류의 병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 정확도를 평가할 건지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또 결과물이 판독문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 파인딩, 예를 들면 파인딩은 잘 했는데 임프레션 틀릴 수도 있고 네. 뭐 파인딩 임프레션을 맞는데 그 레코멘데이션은 틀릴 수도 있고 뭐 문법이 틀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정확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정확성을 이제 평가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정확성을 뭔가 탁 집어서 말씀드리기 전에 후자에서 질문 주신
평가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정말 많은 고민을 해왔는데요. 저희는 초안 판독문을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논문 중에 영상학과 전문의 분들이 동료의 판독문을 평가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영상학과 전문의 분들이 저희 초안 판독문을 봤을 때 이것에 대해서 임상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동의가 되느냐, 그리고 또 다른 것은 고치지 않고 곧장 억셉트를 누를 수 있느냐, 여기에는 약간 개인 성향이 들어가긴 합니다. 예 아니요인가요? 뭐 0점부터 10점까지 예, 정량적으로 보나요? 어떻게 보나요? 일단은 예 아니요로 봅니다. 만약에 아니요라고 한다면 그거를 더 깊게 심층 분석하는 형태로 계속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판독문에 대한 품질 비교인데요. 실제로 임상에 존재하는 판독문이랑 그리고 사실 해외에 존재하는 판독문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모으고, 그리고 GPT-4 비전 그런 것들이 생성한 판독문들, 그리고 저희 카라식살에 생성한 판독문들, 그런 것들을 놓고 의료진 분들이 직접 네. 어떤 것들이 더 퀄리티가 좋고 그리고 더 선호도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것들도 되게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땠나요? 일단은 결과는 GPT-4 비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2배에서 3배 정도 더 높은 그런 성능을 보였고요. 실제로 이거는 인하대 병원의 그 이로운 교수님이 네. 최근에 내신 그 논문에도 내용이랑 일치합니다. 네. 이로 교수 보고 계시죠? 네. 네. 친하기 때문에. 네. 네네. 그리고 의료진 분들이 진행했던 어그리먼트나 억셉턴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게 아직은 의료기기로서 저희가 네. 인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 저희 성능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관련된 논문도 아직 나와 있지는 않아서요. 네. 그래서 그냥 두루뭉실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그래도 임상에 존재하는 판독문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정도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상이라 함은 영상학과 전문의들이 판독문을 쓰신 거랑 네. 비슷한 정도의 정확성을 보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제 주변에 있는 의사분들이 평가하신 것도 사실 페이스북에서 제가 봤었고, 네네. 정량적인 평가라기보다는 정성적인 평가들, 개인적인 피드백들 그런 것도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일단은 저희가 클로즈드 베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몇 개 대학병원을 돌아다니긴 했거든요. 네, 기사 보니까 이제 MOU 하신 병원들도 여러 개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총 국내에서는 11개 병원이랑 공동 연구 개발 계약을 맺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병원에 이제 찾아뵙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기존 제품을 사용하고 계신 병원도 있었는데요. 속된 말로 그냥 어나더 레벨이다 이런 표현도 해주셨고요. 네. SNS에서는 챗 GPT를 처음 경험했을 때만큼의 충격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어떤 교수님께서는 체스트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AI가 판독하는 시대가 언젠가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빨리 올 것 같네? 라는 식의 뉘앙스로 이야기도 해주시긴 했습니다. 네. 이로운 교수님 페북에 쓰신 거 보면 전공의들 데리고 데모를 보러 갔는데 맞습니다. 네. 네, 전공의들 눈동자가 흔들리더라 뭐 이런 거를 네, 썼던 기억이 납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할루시네이션 조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할루시네이션 이슈가 항상 좀 크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런 이슈는 없으셨는지, 그리고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도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할루시네이션 이슈가 있고요. 네. 저희도 할루시네이션 이슈를 계속 개선 중에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GPT-4 비전도 할루시네이션 이슈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거의 전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고 있는 정도의 지식과 지능을 보유해야지만 할루시네이션을 저는 100% 없앨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람도 할루시네이션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풀고 있는 문제처럼 문제를 되게 잘 정의하면 되게 다양한 태스크를 풀기보다는 특정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할루시네이션이 뭔지를 정의를 하는 단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할루시네이션에 대해서 정의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생성한 이 초안 판독문에 대해서 할루시네이션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한 테스트 매트릭을 고민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테스트 매트릭이 어느 정도 실제 인간이 느끼는 거와 유사성이 높아지게 되면 그거를 기반으로 AI 연구원분들에게 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 그리고 여기 테스트 매트릭은 이렇게 구성돼. 여기서 이 테스트 매트릭에서 할루시네이션 수치를 최소화해봐 라고 하면은 연구원분들이 잘 푸시더라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를 정의해야 되고 네. 그 테스트 매트릭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문제가 얼만큼 있느냐 네. 그 기준 자체도 지금 없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런 기준 같은 것들이 정의가 되면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할 수 있으니 네. 그런 방향으로 가신다는 말씀인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테스트 매트릭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영상학과 전문의처럼 하게 될수록 인간 영상학과 전문의의 판독문을 평가하는 방식이 원래 있으니까 다른 동료 영상학과 전문의가 평가한다는 식으로 네. 그러면 그 조건을 그대로 그냥 접목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기존의 뷰노에서도 의료 영상 딥카스 그런 AI 기반의 의료기기를 상용화를 하고 그거를 판매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평균의 속임수에 사람들이 많이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평균적인 수치로 봤을 때는 AI가 사람보다 뛰어나 보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 AI가 한두 번의 실수를 했는데 그 한두 번의 실수가 사람이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실수라고 한다면 아예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신뢰를 잃었다는 거는 이거 인간보다 뛰어나다 아니면 인간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소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정말 많은 대다수의 영상학과 전문의분들이 엄청 많은 영상을 놓고 어떤 게 더 판독문이 마음에 드는지 아니면은 좀 더 임상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이제 평가를 만약에 했는데 거기에서는 평균 수치에 의해서는 AI가 좀 더 괜찮다고 할 수는 있지만 거기서 크리티컬한 거를 만약에 AI가 틀린다고 한다면 저는 이 수치 자체가 유의미한가 의료기기로서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사람도 평상시에 되게 좋은 사람이다가 갑자기 범죄 저질러서 그러면 믿을 수 있는가? 신뢰가 깨져버리는 거죠. 네. 그 의료기기라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다음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네네. 보면 인허가 얘기를 조금 이제 해보고 싶어요. 사실 인허가를 받으실 계획이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인허가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도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인허가를 어떻게 받아야 되지? 네.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론은 저희 인허가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환자한테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그런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말씀을 방금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이 의료 분야, 헬스케어 분야에 쓰일 때 많은 경우에 이제 의료기기로 분류가 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미국의 FDA의 스탠스도 그러하고 최근에 여러 얘기를 보면 지금 시각처에서도 지금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을 어떤 식으로 인허가할 거냐, 허가 기준을 어떤 식으로 마련할 거냐를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워낙 다양한 목적과 기능을 지닐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무한대의 인풋과 아웃풋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 규제가 가능한가부터 굉장히 중요한 이 논의 사항이잖아요. 혹시 이걸 개발하신 입장에서는 인허가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좋겠다 의견이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사실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 최근에 시작처 가가지고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 분야에서 그런 강의도 하고 하면서 조금 이제 논의를 해본 적이 있는데 다른 전문가분들도 가셨다 오셨고 이게 너무도 어려운 주제여서 FDA도 맞습니다. 이제야 고민을 시작하는 단계여서 지금 답은 누구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의견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지금 시각처랑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되게 다양한 소견들을 커버하고 거기에 대해서 초안 판독문을 제공을 하는 그런 서비스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또 무엇이랑 평가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무엇이랑 평가를 할지에 대해서 실제로 임상에 존재하는 판독문과 평가를 해보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 AI 업체들이 많이 사용했던 with, without CAD 처음에 AI 도움 없이 영상학과 전문의분들이 초안 판독문을 쓰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AI 도움이 시 영상학과 전문의 판독문을 썼을 때 이 전후를 비교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비교할 거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방법이 전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수의 의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임상적 문제가 없는지 초안 판독문의 퀄리티가 어떤지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한다면은 임상적으로 유의미해야 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의료기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용 목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체스트 엑스레이만 하시니까 그 사용 목적에 대해 가지고 조금 범위가 줄어들긴 하지만 원래 일반적인 생성형 인공지능은 무한대의 목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어려워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흉부 엑스레이에 대해서만 한정된다고 할지라도 그 판독할 수 있는 병변의 종류가 무한대라고 본다면 그런 측면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래서 영상학과 흉부 엑스레이 나오는 병변이 몇 개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한 10,000개가 된다. 뭐 10만 개가 된다. 그러면 그런 개수를 정해가지고 with, without CAD 혹은 뭐 AUC 같은 걸 다 보는 게 맞을 건지 아니면 그걸 다 뭉뚱그려 가지고 그냥 흉부 엑스레이 자체를 하나의 목적으로 두고서
통으로 평가하는 게 맞을 건지 네. 어떤 게 좋다고 보세요? 저는 후자가 좀 더 맞다라고 보는데, 네. 근데 후자의 전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네. 테스트셋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음.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전자가 기존의 AI 업체들이 봤던 방식인데요. 초안 판독문에서 소견이라고 한다면은 뭐 질병의 이상한 점 그리고 메디컬 디바이스를 다 포함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다 분류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네. 네. 좀 비효율적이기도 할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테스트 데이터셋 자체가 충분히 사이즈가 있고 임상에서의 파인딩스의 분포 반영이 잘 되어 있다면, 거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가 나온다면 저는 의료기기로서 신뢰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사실 일반적인 라지 랭귀지 모델이나 네. GPT-4 비전 이런 것처럼 목적이 무한대가 아니고 굉장히 영리한 전략이라고 보이기도 하는데, 흉부 엑스레이에 만 한정됐기 때문에 인허가에서의 문제점이 굉장히 명확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인허가를 또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인허가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측면도 있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네. 오, 재밌습니다. 그럼 인허가를 받으시겠다는 거는 네. 사업화 계획도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네, 맞습니다. 네. 사업화 계획은 그럼 어떻게 되시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저희는 해외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한국은 왜 안 하십니까? 한국도 한국- 고민 끝에 하긴 하려고 합니다. 네, 한국 포함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시는 걸로. 한국에서 일단 먼저 인허가를 받아서 국내에서 서비스를 런칭하고자 시약처와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뭐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감이 있긴 하지만, 기존의 장비의 인테그레이션 하는 방식으로는 현재는 팔 생각은 없고요. 의사분들이 가장 사용하는 게 편리함 방법으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건당 요금을 받는다든지 구독형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체스트 엑셀을 판독하는 양에 따라서 차등을 둬서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AI가 만들어져도 이 의사분들이 사용하기 어렵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의사분들의 워크플로우를 해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거의 팍스를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요. 팍스의 그 판독창에 초안 판독문이 그냥 쓰여져 있는 형태의 워크플로우로 최대한 저희가 마련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엑스레이 기기 같은 거에 인테그레이션 해가지고 파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네, 그렇게는 일단은 고려하지 않고 계신 것 같고, 네, 스탠드얼론, 그러니까 SAMD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 해서 판매를 하실 텐데, 네. 워크플로우 상에서 팍스 내에 또 내부 들어가시는 형태로. 네. 팍스 회사랑도 협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시겠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팍스 업체랑도 협업을 하려고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이렇게 진행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는 가시적으로 진행된 건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허가를 받기 전이라서요. 근데 실제 저희 카라 CXR에 관심을 가지고 협업을 하자라고 연락 오는 글로벌 팍스 회사들은 있긴 합니다. 사실 팍스 회사라고 하면 뭐 한국이든 글로벌이든 이런 인공지능은 다 관심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혹시 이런 비슷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경영사도 있나요? 지금 딱 저희처럼 어떠한 문제를 명확하게 해서 하는 회사는 보진 못했고요. 근데 메디컬 이미징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회사를 이번 RSNA 가서 보긴 했습니다. 호포? 네. HOPPR 그 회사는 지금 체스트 엑스레이랑 맘모그라피에 대해서만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 역할을 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희도 카라 CXR의 별도 버전으로 메디컬 이미징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 메디컬 이미징 파운데이션 모델이라 하면은 어떠한 채팅도 가능하고 체스트 엑스레이뿐만 아니라 CT, MRI 그리고 엑스레이 다양한 바디 파트들을 다 포괄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사실 고다음 질문이 이제 카라 CXR 다음은 뭐가 될까 했는데, 네.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게 메디컬 이미징 전체를 포괄하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네. 모달리티나 신체 부위 모두를 커버하는 모델을 만드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거는 좀 선행 연구 같은 느낌입니다. 아까 요거 CXR 만드실 때 1600만 건 학습시켰었는데 네. 이거 다 하시려면 몇 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선행 연구라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저 어마어마하게 큰 모델이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용과 리소스가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카카오에서 많이 밀어주시나 본데요? 저희가 그렇게 비용을 많이 쓰진 않습니다. 네. 혹시 패솔로지 병리 쪽으로도 가능은 할 것 같은데 뭐 그런 계획도 혹시 있으신가요? 현재는 없습니다. 네, 현재는 없고 카라 CXR을 저희가 개발한 지 몇 개월 안 됐거든요. 그래서 카라 CXR의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극복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이후의 후속 제품은 아마도 CT 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CT 다음에는 아마 MRI도 하실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MRI랑 울트라사운드는 좀 나중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실제로 MRI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마다의 어떠한 시퀀스에 따른 영상 차이도 있고 그 자기장을 몇 테슬라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영상이 되게 많이 바뀌거든요. 네. 그렇다는 말은 AI가 특정 성능을 달성하는 데는 정말 많은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약간 선행 연구 정도로 보고 있고요. 저 지금 카라 CXR에 대해 가지고 다양한 얘기를 이제 여쭤봤는데요. 이것도 일종의 멀티모달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맞습니다. 뭐 초고대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이런 쪽에서 멀티모달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다고 잘 알고 있는데 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더 발전할 수 있을까요? 미래 예측 같은 걸 조금 해 보신다면 최근에 이제 제너럴리스트 AI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의 뭐 공상과학 영화 같은 맞습니다. 얘기도 공공연히 나오게 되고 네. 또 최근 구글 연구 매드팜 M 이런 연구를 보면 네. 아직 뭐 아카이빙만 되어 있지만 멀티모달 제너럴리스트 AI 초기 버전 같은 걸 보여주고 있다고 네. 알고 있어서 개념만 보면 굉장히 먼 얘기처럼 보이기도 하고 네. 근데 또 이 선도적인 그룹을 보면 이미 그런 걸 좀 하고 있는 것도 보여서 아주 멀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얼마 안 남은 것 같기도 한데 네, 맞습니다. 뭐 어떻게 보시는지 이쪽 분야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측을 네. 좀 해보신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AGI 그룹이랑 서비스 그룹이 좀 나눠지지 않을까? 두 그룹으로 당분간은 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실제로 AGI가 정말 엄청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AI가 특정 세부 태스크들까지 그 커버하는 데는 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AI가 인간의 어떤 대학생 수준의 그 지능을 갖기까지도 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한 5년 정도. 5년 밖에? 그러면 뭐 10년 하겠습니다. 네, 그죠. 네, 5년, 10년. 네네. 네, 그 정도로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얼마 안 남았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AGI가 지능이 생기면 되게 작은 데이터만으로 되게 다양한 분야들을 다 섭렵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5년에서 10년 후에는 AGI를 장악한 회사들이 일반 서비스 업체들한테 협상력이 꽤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전까지는 특정 문제를 잘 풀고 있는 실제로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 기업한테 우위가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서비스 중심의 기업들은 저희도 지금 생성형 AI를 하지만 GPT-4 같이 엄청나게 파라미터가 큰 모델을 만들기보다는 실제로 고객이 어떠한 것을 원하고 어떠한 것을 필요로 하는지를 대해서 잘 파악해서 문제 정의를 잘 한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그런 초라지 스케일 GPT-4처럼 파라미터 몇 조 개가 되는 그런 것들은 이 현 단계에서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필요한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서 그 시장을 리드를 하고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AGI가 엄청나게 발전해서 결국에는 서비스 중심의 그룹의 기업과 AGI를 성공한 기업의 콜라보가 일어나지 않을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콜라보가 될까요? 경쟁이 될까요? 저는 콜라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의료 분야에서 그래도 몇십 년 있어 보면서 든 생각은 이 분야는 확실히 브랜드 가치에 대한 신뢰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비스 그룹 자체는 그 사용자 분들한테 신뢰성이 꽤 높은 브랜드를 유지를 하고 있을 거고 이 브랜드 거를 활용했을 때 의료사고, 의학적 문제가 별로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AI만 했던 그런 AGI 회사들이 단기간에 깨부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저는 콜라보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브레인은 굳이 분류하자면 이제 AGI 쪽보다는 서비스 쪽에 일단은 집중하고 계시는 거. 저희는 하이브리드입니다. 오, 네. 네, 둘 다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네. 오, 너무 재밌는데요. 그 항체 AI 신약 개발에 대한 얘기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원래 저 연구할 때 네. 그 서울대학병원에 있을 때 제가 항체하는 연구소에 있었거든요. 아, 저는 이제 AI로 하진 않았지만 그 이전 네네. 패러다임 연구죠. 단백질 구조 가지고 프로틴 도킹하고 뭐 이런 거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서울대학병원에 있는 정준호 교수님이라고 네. 항체 그 하시는 연구실에 제가 연구 교수였으니까 네네. 그 항체 막 그 실험도 많이 했어요. 그 네네. 웹 하는 것도 하고 네. 컴퓨터도 하고 했었는데 제가 약간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질문 드려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네.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저희가 처음 이걸 시작하게 된 거는 알파폴드 2를 논문을 보고 임팩트가 엄청나다. 이걸 통해서 세상
세상에 되게 큰 이슈들을 바꿀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신약을 개발하는데 평균 10년 걸리고 그리고 임상 3상을 통과하는 확률이 9%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수많은 질병들을 더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AI가 반드시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던 와중에 서울대 화학과의 석차옥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석차옥 교수님이 만든 갤럭시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에 저희가 전략적 투자를 하고 공동연구 개발 계약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지금 저희는 항체에 집중을 해서 AI를 활용해서 어떤 특정 항원의 에피토프들에 대해서 그 바인딩이 잘 되는지 어느 정도의 어피니티가 나오는지 얘가 좀 이상한데 붙는 그런 독성이 없는지 그리고 이런 항체를 잘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그 구조 예측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구조 예측이 얼마나 잘 되는지 이런 세 가지 주제들로 연구 개발하고 있고요. 너무 전문 용어로 말씀하셔가지고 풀어서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항체라고 하는 게 결국에 단백질 일종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외부에서 어떤 나쁜 것들이 들어오면 항체가 이렇게 딱 공격해가지고 이제 그걸 뭐 중화시키거나 없애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항체라고 하는 것이 그 레고 블락처럼 해가지고 이제 딱 그 구조가 상보적이어야만 이제 그 부분에 붙어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그 알파폴드라고 말씀하신 거는 이제 구글 딥마인드, 알파고 만들었던 그 딥마인드에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그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을 발표했었고, 그게 이제 알파폴드 2까지 나오면서 너무너무 정확한 맞습니다. 퍼포먼스를 보인 거죠. 그래서 아마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항체 구조를 예측하시는 것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항원 혹은 암에 대한 타겟이 될 수도 있고 질병에 대한 타겟 단백질의 특정 부위를 항체가 붙어야지만 약효가 생기는 네. 거고, 또 이제 붙는 것도 강하게 붙어야지만 또 약효가 더 높아지거든요. 뭐 항상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 붙는 걸 이제 얼마나 잘 붙냐, 어디에 붙냐, 이게 되게 중요하고 약효 혹은 부작용에 그런 것들을 인공지능으로 항체 디자인도 하고 네. 어디에 붙는지 얼마나 세게 붙는지 이런 것도 다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실제로 그거에 대한 웹넷 검증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정확도가 얼마나 잘 나오나요? 저는 예전 패러다임의 연구자여서 지금은 제가 연구를 하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잘 나온다는 것들이 여전히 잘 안 믿기거든요. 예전에는 너무너무 어려웠던 주제여가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정확도를 말씀드리기는 이른 시점인 것 같아요. 네. 기술이 검증이 많이 되었나요? 아니면 기술 검증부터 하고 계시는 단계인가요? 기술 검증이라고 하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웹넷에서의 어느 정도의 성과, 뭐 힛 리드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네, 이제 그런 네. 항체의 구조를 디자인하는 기술이 있으면 그게 얼마나 정확한지를 보시는 건지, 네. 아니면 이제 뭐 얼마나 세게 붙는가, 어피니티 이런 걸 봤을 때 그 기술 자체는 증명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부터 개발을 하고 계신 단계인 건지 궁금해가지고요. 기존의 그 물리화학 기반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를 AI로 다 바꾸고 있다. 항체 구조 예측, 3D 구조 예측부터 시작해서 얘를 어떻게 붙게 될지 예측, 이게 그 알파폴드 멀티머라고 하죠. 그리고 붙었을 때 어느 정도 강도, 거기에 대해서 다른 물질이 잘 안 붙을지 그런 것까지를 다 AI로 대체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것도 아마 논문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관심 있으신 분이 계시면 나중에 보실 수 네, 있도록. 지금 아마 올해 초에 꽤 좋은 웹넷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갤럭시를 중심으로 논문을 쓰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업화를 하실 계획이 있으시니까 언제일지 모르지만 전국의 혹은 전 세계 영상학과생들이 이걸 이제 매력적으로 느끼시고 구매를 하셔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연락하면 되나요? 일단 구글에서 카라, CXR 검색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희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 홈페이지에서 의사 인증을 하시고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 컨택 포인트가 나오거든요. 그 컨택 포인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이제 연락을 하시면 데모라고 해야 되나요? 써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 네. 네, 나중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더 많아지셔가지고 연구도 많이 해보시고 논문도 많이 쓰시고, 네. 네, 또 사업화도 잘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은 카카오 브레인의 치프 헬스케어 오피서를 맡고 계시는 이 배웅 부사장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